기계과학자 빌헬름 라이의 이론 20세기 최대의 과학자에 대한 재조명 빌헬름 라이는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사상의 통합을 시도했던 좌파 경향의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라이의 연구와 사상의 업적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이해이다. 젊은 날에 그는 독일 사회당에 가입하였으며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수제자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당으로부터 제명당했을 뿐 아니라 스승인 프로이트로부터 파문당하다시피 한 원인과 또 그 이후 독일 나치로부터 박해를 받아 남은 여생을 외국에서 망명생활로 보내게 된 라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되어 있다. 1934년에 독일을 떠나 노르웨이에 망명하였고 다시 1939년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18년 후인 57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루이스파크에서 연방형무소에서 심장 발작으로 옥사하기까지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라이는 뭘 하고 있었을까? 미국과 유럽의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라이가 정립한 오르곤 에너지 개념과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라이를 불우한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의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할 뿐이었다. 그나마 초기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라이의 통찰력은 놀라운 바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정설로 굳어졌으며 그 이후의 나머지 업적들은 미국에서나 가능한 신비주의와 유사과학의 아말감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뿐이었을까? 라이는 왜 하필이면 감옥에서 심장발작으로 죽어야 했을까? 게다가 미국 정부, 미국 식품위생국 FDA는 라이가 감옥에 수감된 동안에 그가 남긴 저작물과 연구 결과들을 모두 압수하여 소각하려 했다. 미국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연두된 죄목은 법정 모독죄였다. 재판 과정 중에서 라이는 법정이 그의 과학적 연구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광기에 가까운 행동 때문에 그를 비웃는 것은 아주 쉽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가 지키고자 하였던 그의 연구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랜 생물학적인 관찰과 임상 실험 등을 통하여 라이는 생명에너지라 불릴 수 있는 어떤 미지 에너지를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오르곤 오르가즘이라는 말에서 따온 오르곤 에너지라고 명명하였으며 오르곤 에너지라는 개념은 그 이후 라이의 재반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 라이에 의하면 인간의 성적인 욕망과 오르가즘 같은 성적 황홀 상태는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리비도와 같은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오르곤 에너지라는 생명 에너지가 관련된 생명 물리학적인 현상에 오히려 가까울 것이다. 라이는 이러한 오르곤 에너지가 인간과 같은 생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주 공간에 편재해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발견하여 공간상의 오르곤 에너지를 강하게 응집시킬 수 있는 오르곤 에너지 집적 장치를 개발한다. 이런 발견을 통해 라이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심리 분야에서 이탈하여 생물학, 의학, 물리학, 기상학 등의 전체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오르고노미라는 새 학문을 정립한다. 라이는 일반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심리학자라는 전문 영역의 한정에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심리학, 생물학, 수학, 물리학, 기상학, 천문학, 전체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학문의 영역과 실제적인 뉴 테크놀로지를 개척했다. 라이 자신이 오르고노미라 호칭했던 학문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서의 오르곤 에너지란 생체와 우주에 변재하는 미지의 유기적 에너지다. 우주적 생명 에너지라 말해도 좋다. 현재의 정통과학계는 이러한 미지 에너지의 존재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진보적 과학자 그룹들이 이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신과학의 입장에서는 라이가 주장했던 오르곤 에너지와 같은 미지의 공간 에너지, 생명 에너지의 개념이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으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류에 병행하여 라이의 업적과 연구도 재평가되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된다. 뉴욕 대학의 오르고노믹 코스를 비롯해 오르고노미파라고 부를 수 있는 신진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세미나가 빈번하게 열린다. 21세기의 새로운 신과학 패러다임과 신기술들이 현재의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대체하고 나면 라이는 20세기 최대의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복권될 것이다. 인간의 오르가즘, 성적 에너지 현상에서 UFO 현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며 통일적인 거대한 통찰력을 보여준 과학자는 라이뿐이다. 지금 라이의 후반생의 연구가 급속히 재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요크 대학 사회과 교수인 W.H. 워드맨은 라이의 연구를 근본적으로 다시 보아야 한다는 획기적인 라이론인 오르곤 라이 에로스를 저술하고 있다. 또 1967년에는 신라이주의자들에 의한 기관지 The Journal of Orgonomi가 발행되었으며 1980년 5월까지 14호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아메리카에서 증가하는 정신신체요법의 여러 그룹에서도 예를 들면 예사펜 연구소, 카이로스 연구소, 바이오에너제틱 연구소, 오르곤 연구소 등 신라이주의의 영향은 지대하다. 이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자에서 자연과학자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연과학자 중 하나로 손꼽힐 수 있었던 라이는 189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1922년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 시기에 그 당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수제자로 활동했다. 당시 프로이트는 비엔나 정신분석학 클럽을 주재하고 있었는데 이 모임의 핵심 멤버였던 칼 융과 라이 등이 후계자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라이는 점차 그의 스승인 프로이트의 학설에 이견을 느끼고 탈퇴한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을 해설하는 이론으로 성에 대한 근원적 욕구인 리비도를 강조한 반면 라이는 성적 에너지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성이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라기보다 자연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이 관점은 자연히 라이를 심리학으로부터 생물학이라는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발을 옮기게 만들었다. 라이 본인이 프로이트에 대해 저술한 책에서 우주 생명애고 라이는 말한다에서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적인 관념론에 대해 보다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프로이트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에게 존재하는 생명력의 근본 원인은 성에 대한 본능적 욕구이다. 이런 근원적인 성욕, 즉 리비도는 인간의 행동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성적 욕구의 만족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쾌-불쾌의 원칙이라 불렀다. 이 리비도는 유아기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요체이다. 라이는 프로이트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획기적인 이론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다 철저하게 연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이트는 후기의 근원적 리비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승화설을 제시하는데 라이는 이를 프로이트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로 기울어져 보다 더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결국은 인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의학자로서 라이의 연구의 출발점은 성욕과 오르가즘의 실체에 대한 문제였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계승한 정신분석 의학자로서의 라이의 견해에 따르면 뭔가 신경질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성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방출이 방해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는 신경증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실제적 방편은 그 사람의 성에너지가 최고조로 해방되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오르가즘이 발생하는 생학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던 라이는 정교도적인 사회 풍습에 지배되었던 서구 사회가 사람들의 성적 오르가즘을 사회적으로 억압해 왔으며, 그로 인해 잠재적으로 신경질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은 인간의 오르가즘 능력을 회복시켜 사회가 신경질적이지 않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하게 되자 라이는 의사 동료들뿐 아니라 기존의 권위적인 사회 전체로부터 적대감을 받게 된다. 1927년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프로이트와의 대립마찰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1934년에는 국제정신분석협회로부터 제명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슷한 시기에 라이는 과격하다는 성적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독일 공산당으로부터도 제명당했다. 그 당시 독일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득세를 부리기 시작하던 때여서 라이는 히틀러가 광적으로 싫어했던 세 가지 요소, 부모가 유태계이며 자신은 정신분석학자인데다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를 다 갖춘 처지가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라이는 1933년에 나치즘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책자 나치즘의 군중심리를 출간했다. 이로 인해 나치의 탄압이 시작되었고 할 수 없이 라이는 베를린을 떠나 노르웨이로 망명했다. 3. 생명체의 기원, 바이온 소포체의 발견 1935년 라이는 독일 나치 정권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하여 오슬로 대학의 심리학연구소에 정착한다. 1939년 미국으로 다시 망명하기까지 이 몇 년의 연구 시절 동안 라이는 처음으로 미지의 생명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포착한다. 당시 라이는 성적 행위 속에는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에너지적인 현상이 더욱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적인 오르가즘에 대한 연구 방법도 정신분석학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연과학적인 실험적 방법을 도입했다. 전기에너지를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측정하듯이 오르가즘을 발생시키는 성적 에너지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것 역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전기에너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이용한 여러 실험과 시도를 통해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피부 전기 저항이 현저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측정해낼 수 있었다. 분명히 성적인 행위 속에는 소위 생명전기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전기적 에너지 현상이 발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생명전기는 일반적인 전기의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전기 저항이 높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전기가 전달되는 속도는 광속에 가깝다. 하지만 이 생명전기는 1초에 수 밀리미터 정도라는 느린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반 전기의 에너지 현상과는 동떨어지는 현상들이 눈에 띄었다. 이로부터 라이는 여기에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미지의 에너지는 성적 행위뿐 아니라 생명현상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실제적 근원이다. 이 미지의 에너지를 오르곤이라 명명한다. 성적 황홀의 상태를 지칭하는 오르가즘과 생명유기체를 지칭하는 오르가니즘의 머리글을 번딴 것이다. 라이는 노르웨이 시절 동안 생명의 기본적 성질을 에너지적으로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원초적 생명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이용해 피부 전위 변화 측정 등을 통해 생명체에서는 전기적 에너지와 유사한 에너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인하였던 라이는 이 에너지가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전달되는 실제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 생물체의 세포 단위에서의 관찰과 실험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실험에 필요한 고배율의 현미경 장치와 사진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1936년 생물 원형질체 프로토소아를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현미경을 통해 생물체 세포 내 조직의 관찰 실험을 행하던 도중 뭔가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너지 단위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미지의 소포체를 발견하였고 이것을 바이온이라 명명한다. 그가 발견한 바이온이란 아메바와 같은 최소 단위의 생물체와 무기물질과 같은 무생물체 사이에 과도적 단계에 있는 생명의 기원체라 불릴 수 있는 어떤 소포체다. 어느 날 라인은 생물체의 조직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건조시킨 이끼나 풀 등의 유기물들을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살균시킨 뒤에 그 조직 배양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조직 배양액 속에 이상한 형태의 자그마한 소포, 베시클들이 발견되었다. 그것들은 유기물의 본체로부터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으며 자그마한 원생 동물처럼 스스로 팽창과 수축을 하고 있었다. 이런 소포들이 다수 모여들어 막에 쌓이더니 이제는 진짜 원생 동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욱 정밀한 실험에서도 계속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뿐 아니라 유기물질의 조직 배양액에서가 아닌 바다 모래와 같은 무기물질에서도 똑같은 소포들이 관찰되었던 것이다. 1939년에 라이는 태양광에 의해 달구어져 뜨거워져 있는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현미경의 배율을 4,000배 정도로 맞추었을 때 푸른 빛을 방사하는 똑같은 소포들이 관찰되었다. 라이는 이것을 샌드파켓 바이온이라고 사파 바이온이라고 명명하였다. 크기가 1미크론 정도인 이 소포들의 정체는 뭔가? 이 소포체는 청회색의 연한 빛을 방사하며 맥동하였다. 게다가 여기에 생물 염색체를 부어주면 격렬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생물체적 활동성을 지니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라인은 이것이 비생물체로부터 생물체로의 과도적 단계에 있는 생명의 실체적 원인체라고 판단하였고 이름을 바이온이라 명명했다. 이에 반해 기존의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라이의 바이온에 대해서 냉담하다. 라이가 관찰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무기물질의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와 그의 계승자는 이 같은 아니한 해석을 거절한다. 이 새로운 소포체의 운동은 규칙적이고 소포체 내부의 맥동까지 관찰되고 있으므로 무기물질의 브라운 운동과 다르다. 라이는 브라운 운동과 생물체의 자발적 운동 형태의 구별조차 못한다고 과학계를 거꾸로 비판하였으며 결국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라이는 바다모래에서 발견된 바이온을 매일같이 현미경으로 관찰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눈 주위가 강렬한 태양광에 그슬린 것처럼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바이온 배양액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있어보니 가려운 느낌이 전달되었다. 바이온에서 미지의 기묘한 방사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파 바이온 배양액 근처에 놓여진 고무장갑을 검정기에 대자 강한 반응이 일어났다. 목화와 셀룰로이스 재료로 실험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바이온 자체는 검정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사파 바이온을 관찰하자 안개 같은 빛이 방사되어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다. 바이온으로부터 방사된 이 미지 에너지를 오르곤이라 했다. 얼마 후 라이는 밀도는 다르지만 오르곤 에너지는 도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라이는 오르곤 에너지를 모아 집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파 바이온 배양을 연구하면서 발견한다. 그는 프레스 합판 상자를 만들어 내부에 철판을 대고 그 속에 바이온을 배양하였다. 배양 상자의 내부를 금속으로 외부를 목재와 같은 유기물로 만들면 오르곤 에너지가 외부로 방사되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반대의 묘한 사실을 라이는 알았다. 어느 날 바이온 배양액을 꺼내놓고 금속벽을 청소하고 있는데 이 금속 주위로부터 푸른빛 방사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 상자는 오르곤을 외부에서 끌어당겨 집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그는 새로운 상자를 만들어 바이오 배양액을 전혀 놓아두지 않은 채 그냥 놓아두어 보았다. 결과는 생각한 대로였다. 나중에 그는 이 상자를
오르곤 집적기, 오르곤 어쿠뮬레이터라고 명했다. 이 오르곤 집적 상자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오르곤을 집적하는 것일까? 4. 오르곤 에너지의 발견. 1939년 라이는 미국으로 간다. 라이의 이론에 대한 유럽의 정신분석학자와 매스컴에서 비난의 강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 무렵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정신의학 교실에서 강의하던 테오도르 P. 월프 박사의 권유로 라이는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다. 1940년 라이는 미국에서 맞는 첫 번째 여름. 라이는 휴가를 내서 미국의 메인주로 여행을 간다. 그날 밤 그는 근처의 호수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쪽 지평선에서는 달이 낮게 떠있고 동쪽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전체 한가운데에 위치한 별들이 지평선상의 별들보다 빛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별들의 반짝임이 대기에 의한 빛의 확산에 의한 것이라면 전체 하늘의 별들의 반짝임은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직관적으로 라이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오르곤 에너지가 모든 공간에 편지해 있으며 그것이 별들을 반짝이게 하는 것. 라이는 대기 속에도 오르곤 에너지가 편지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눈을 감고 어둠 속을 응시하노라면 청자색의 작은 빛들이 나타나 주기적으로 나선 운동을 하면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떠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깜깜한 방 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감은 눈자위를 손끝으로 부벼보면 이런 성광을 보게 된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눈 안의 섬광으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게 발생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에는 눈을 뜬 채로 하얀 스크린이나 벽을 보자. 역시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눈을 감았을 때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는 다르다. 한편으로는 눈을 창공으로 향한 채 지그시 바라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한참 시간이 흐르면 파도같이 흔들리는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런 섬광과 흔들리는 빛은 사실은 오르곤이 아닐까 하고 라이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라이는 내부를 무광택으로 검게 만든 금속통을 이용하여 이것을 눈에 대고 여기저기 쳐다보았다. 그는 길이 30cm 정도, 직경이 5cm 정도의 크기의 금속통을 만들고 그 내부를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택에 검은색으로 칠했다. 그리고 어느 맑은 저녁날 그는 실제로 금속통을 시험해 보았다. 대기 속에서 반짝임 같은 것이 한층 잘 보였다. 금속통을 통한 원형의 암청색 공간 속에 우선 흔들리는 빛이 나타나고 뒤이어 점 모양과 선 모양의 약한 빛이 보였다. 이 현상은 배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잘 보였다. 달빛 방향으로 금속통을 향하면 그 현상이 약해지고 별과 별 사이의 어두운 공간을 향하면 확실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지면이나 바위를 향해 보더라도 그 현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빛은 눈 안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 실제로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까? 라이는 이 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금속통에 눈을 대는 부분에 배율 약 5배 정도의 저반 렌즈를 끼워 보았다. 그 결과 보이는 부분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점 모양과 선 모양의 빛들도 함께 확대되어 보였다. 이 빛들이 만약 눈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저반 렌즈를 댄다 하더라도 같은 크기로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연유로 라이는 이것이 대기 중의 오르곤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라고 확신한다. 식물에도 금속통을 대본 결과 잎이나 꽃 부분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르곤 방사 현상은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관찰된다. 이런 관찰 결과를 통해 라이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오르곤 에너지 실험을 하기 위해 이 에너지를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5. 오르곤 직접 상자로 병을 치료하다. 대개의 광현상 오르곤을 발견한 후 라이는 본격적으로 오르곤 에너지의 집적기 제작에 착수하였다.
기본적 원리는 아래의 두 가지 기초적 사실에 의거한 것이다. 유기물은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겨 흡수한다. 금속, 철은 오르곤 에너지를 금속 표면에서 반사시킨다. 바이온 배양 실험을 통해 라이는 유기물은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겨 흡수하려는 성질이 강한 방면에 금속 물체는 끌어당긴 후에 다시 반사시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응용하여 대기 중에 오르곤 에너지를 집적시킬 수 있는 특수한 상자를 만들었다. 오르곤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이 상자의 기본적 구조는 바깥쪽은 목재, 프레스합판과 같은 유기물 재료를 사용하고 가운데는 면이나 그레스 울과 같은 단열재를 대고 가장 안쪽으로는 철과 같은 금속판을 사용하되 이런 배열을 여러 겹 이상으로 층층이 만든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기 중에 오르곤 에너지가 상자 속으로 집중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상자는 어떻게 오르곤을 흡수하여 상자 내부에 에너지를 집적시키나 오르곤 에너지에 대한 성질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오르곤 에너지의 흐름도 역시 한 방향을 향하게 된다. 흡수성이 강한 유기물질 쪽에서 반사성이 강한 금속물질 쪽으로 오르곤 에너지의 흐름이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오르곤 직접 상자 내부에는 점차 오르곤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수겹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오르곤 직접 상자는 그 내부의 오르곤 에너지를 강하게 집적시켰으며 이 장치를 통해 더욱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 집적상자 장치는 나중에 의료기기로서 사용되는데 소형 전화 박스 크기만한 오르곤 직접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1940년 12월에 최초의 인체용 오르곤 집적상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 집적상자는 공중전화 박스의 높이를 낮춘 것 같은 크기로서 내부에는 의자가 달려있어 사람이 앉아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상자의 소재는 외부 쪽은 나무 또는 합판으로 된 유기물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 쪽으로는 철판을 사용했다. 금속 재료로서는 철이 가장 좋으며 알루미늄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다 편리한 오르곤 집적기기로서 오르곤 집적 매트와 오르곤 직접 투사기 등이 만들어졌다. 이들 기기들도 오르곤 직접 상자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치유 효과가 있다고 말해준다. 라이가 개발한 오르곤 집적 상자를 이용해본 환자들은 대부분의 병세가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됨을 체험했다. 라이는 이 오르곤 상자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 마법의 상자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이로부터 라이의 명성이 알려지긴 했지만 결국 이것이 라이의 발목을 붙잡는다. 치료용으로 오르곤 직접 상자를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이 장치를 이용한 과학적 실험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측정 결과들이 나타났다. 특히 오르곤 직접 상자 내부에서는 윗부분의 온도가 아랫부분의 온도나 상자의 바깥의 대기보다 항상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자 속에 같은 공간 속에서 온도차가 유지된다는 것은 열역학 이 법칙에 모순되는 것이다. 라이는 이 결과가 지니는 중요성을 직감하였다. 그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먼저 30cm 정도의 평면을 가진 작은 오르곤 집적 상자를 만들고 또 비교용으로 같은 크기의 목재 상자를 만들어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오르곤 집적 상자는 항상 내부의 위쪽이 더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실험할 때의 기상 상태에 따라 변화했다. 빛이 밝고 건조한 날에는 온도차가 2도 정도로 크게 나타났지만 습도가 많은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온도 차이가 0.2도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또 온도차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로 변화하였다. 아침 무렵에는 불과 0.2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오후 2, 3시경에는 1에서 1.5도 정도로 차이가 커졌고 해질 무렵에는 1도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또한 직접 상자를 땅속에 묻었을 경우에도 온도차가 5에서 10도로 상당히 컸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해가 뜨는 건조한 날과 비교해서 온도차가 훨씬 적었으며 많아도 0.3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날에는 대기 중에서의 오르곤 방사 현상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서 이로부터 라이는 물이 오르곤과 특별한 친호 관계에 있음을 직감하고 이후에 인공강우 실험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6. 아인슈타인과의 만남. 미국에 거주한 지 2년째인 1941년 1월에 라이는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에 머물고 있던 아인슈타인을 방문한다. 앱튼 싱클레어의 텔레파시 연구 등 약간의 이단적 연구가들에게도 관대했으며 과거 지지 성명까지 발표하였던 아인슈타인이라면 자기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라이는 서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에 가지고 간 오르고노스코프 장치를 꺼내 설명했다. 오르고노스코프란 대기 중에서 오르곤을 관찰할 때 사용한 렌즈가 달린 금속통이다. 금속통을 개량한 것이다. 서재에 전등을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오르고노스코프를 건네주며 들여다보도록 권했다. 20여 분 정도 들여다봤다. 그리고 경탄의 목소리를 토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오르고노스코프를 통해 공기 중에서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듯한 섬광 현실을 목격한 것이다. 전기불을 밝히고 나서 라이는 오르곤 에너지를 집적시키는 오르곤 집적 상자에 대해 소개했고 내부에서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연력학 이 법칙에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인슈타인은 관심을 보였다. 5시간 동안의 회담을 끝내고 돌아서는 길에 아인슈타인은 라이에게 자신이 오르곤 집적 상자 속에서의 온도 차이 실험을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조수에게 온도차 실험 확인을 지시했으나 이 조수가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깔리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에 의거한 일반적 사실에 불과한 것 같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라이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또는 애당초 아인슈타인은 연력학 이 법칙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라이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전해진다. 하여간 그 이후로 라이는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내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 라이는 미국 내에서 후원자를 구하는 것을 단념하고 자신의 연구를 홍보해 나가기로 결심한다. 다음해 그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메인주의 토지를 구입하여 독자적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7. 라이의 죽음과 불타버린 저서. 미국으로 건너온 뒤인 1940년대에 라이의 연구와 작업은 오르곤 집적 장치 개발과 이를 응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물들 중의 하나로 집적 상자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성공만큼이나 라이를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의료계와 의사협회의 비난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들의 압력에 의해 미국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미국 FDA에서 라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다. FDA 조사 요원들의 태도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라이는 처음에 오르곤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 조사를 함께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으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르곤의 존재 여부나 오르곤 집적 상자에 대한 실제적 실험과 조사를 자체적으로 전혀 실행하지 않으면서 FDA 측은 일반적인 소문과 루머 그리고 라이에 대해 비난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만을 모아서 라이의 연구를 불법 의료 행위로 단정짓는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와 과학사 속에서 종종 행해졌다. 1950년대에 미국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암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에 와서는 전체 사망 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률이 제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통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 이외의 자연요법이나 기타 인간요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경향성은 1950년대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었다. 라이 자신은 오르곤 치료요법이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상업적으로 선전한 적이 없었지만, 오르곤 집적 상자를 이용해 본 많은 환자들은 암이 치료된 것을 증언했다. 이런 이유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라이는 계속 탐구했으며 그 결과를 학술 잡지에 게재해 나갔던 것이다. 1950년대 들어와서 라이는 오란우르 실험 이후로 인공강우 실험에 매달리게 되었고, 1953년도에는 아리조나 카슨 사막에서 안짱 인공강우 실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미 FDA와의 법정 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라이가 사막에서 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FDA 측은 라이의 오르곤 집적 장치가 불법 의료 행위라는 많은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근거에 의거하여 FDA는 라이에게 의료적 활동을 금한 것이다. 라이는 FDA의 소환 명령에 불응하였고, 더욱 무거운 강제 집행 결과를 초래한다. 1954년 3월에 메인주의 미국 지방법원은 오르곤에 관련된 서적물 자체를 출간 금지시킨다. 이에 대해 라이는 미국 법정이 자기의 전생에 걸친 연구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연구실로 와서 계속 연구를 했다. 결국 라이는 금지 명령에 불응한 죄목으로 1956년 법정에서 3년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더불어 FDA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든 서적물과 연구 자료들이 압수되어 소각 처리된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7년 9월, 펜실베니아주의 루이크 파크 연방형무소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라이는 60세의 나이로 죽는다. 라이가 구속되던 시점에 메인주의 오르곤 연구소에 머물러 있던 라이의 조수 미첼 실버트 박사와 빅터 소베이 박사는 커다란 트럭을 몰고 온 FDA 직원들의 방문을 받게 된다. 그들은 연구소 내를 뒤져 모든 서적과 연구 자료를 압수해 싣고는 맨하탄 소각장으로 달려가 소각했다. FDA의 이러한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헌법과는 상치하는 것이다. 왜 FDA는 실제적인 불법 의료 행위의 단속이라는 임무를 벗어나 굳이 라이의 연구 결과조차 지워버리려고 했을까? 라이가 죽고 난 뒤 2년, 3년 후에 라이의 추종 계승자들이 그가 남긴 저작물의 대부분은 다시 재출간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전문적 교육과정으로서 미국 오르곤 및 칼리지가 설립되어 운영된다. 이후 라이의 연구와 발명들은 세상에 퍼져나갔고, 현재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라이의 연구를 이어받아 탐구를 하는 의사, 과학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라이의 연구 결과가 지니는 그 중요성과 실용성에 비한다면 아직도 기존 학계의 반응은 무관심과 냉담합니다. 8. 지하몬의 난치병, 불치병 치유법. 우리 천신기 전수생은 라이의 천재적 두뇌와 관찰력 영감에 예리한 판단이 그 시대에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성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 전기를 비롯하여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며 미지의 에너지는 성적 행위뿐 아니라 생명 현상 그 자체가 미지의 에너지인 오르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우주의 길을 전화부스와 같은 상자에 채워넣고 환자를 넣으니 암 환자를 비롯하여 환자가 치유되었다고 했다. 세계 최초의 인공광우에 성공한 위대한 기과학자였다. 천신기를 전수받은 자들은 지암의 세계 희유의 천신기를 받고 이를 백성들에게 미지의 세계, 4차원의 세계, 다차원의 세계를 열어주는 초능력을 전수받고 있다.
지암은 라이와 달리 지구 사방에 있는 지기를 끌어 세계 최강의 기치유실에 집계하고 그 중심점에 난치 불치병 환자를 앉혀놓고 몸에 지기를 채우고 미지의 세계에서 받은 미지의 에너지 천신기를 100회에 주입시킨 후 창조주의 영감 파동수를 환자에게 먹이면 암을 비롯하여 난치 불치병이 치유된다. 이 능력은 지암뿐 아니라 전수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초능력이다.